자연의 이치. 그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멜빵 바지를 입고 잠바단추를 잠그고 난 나는 드디어 목화신 속에 가만히 발을 집어넣었다. 주위는 아직 어둡고 추웠다. 나뭇가지를 뒤흔드는 아침바람조차 불지 않는 이른 시각이었다. 할아버지는 남자란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하며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쪽 벽에 쿵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눈을 뜬 것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네, 할아버지. 내 목소리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레를 공충공충 뛰어다니는 개들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너희들은 그냥 있거라 라고 지시했다. 개들은 꼬리를 사리면서도 졸라대듯이 코를 끙끙거렸다. 모두는 컹컹 짖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어느 개도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았다. 모두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빈털을 빠져나가는 우리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도 시냇가 둑길을 따라 만들어진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올라가 본 적은 있었다. 꼬불꼬불 구부러진 그 길을 가다 보면 돌연 꽤 널찍한 풀밭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마구간을 지어 노새와 소를 기르고 계셨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그쪽 길로 가지 않고 곧장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산 허리를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이 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그렇듯이 꽤 가파른 경사를 이루면서 위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급한 경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종종 걸음으로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인 돼지, 모노라가 내 목화신을 통해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밀쳐 올라오고 저기서는 기우뚱하거나 움푹 들어간 그녀의 존재가 내 몸으로 전해져 왔다. 차가운 공기 탓에 내 입김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작은 구름을 이루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낙엽 위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침 아침 햇님이 계곡 건너편 산꼭대기로 머리를 내밀어 첫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건빵과 사슴고기를 꺼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했다. 산꼭대기에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번쩍이는 빗줄기들이 하늘 위로 솟구쳤고 얼음에 덮인 나뭇가지들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다. 아침 햇살은 물결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의 그림자들을 천천히 벗겨가고 있었다. 정찰을 맡은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날카롭게 까악 3번 울었다. 아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으리라. 이제 산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천천히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품으로 토해낸 미세한 수증기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해가 나무에서 죽음의 갑옷인 얼음을 서서히 벗겨감에 따라 산 전체에서 살랑거리고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다. 밤의 그림자는 이제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나더니 그리 넓지 않은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뒷걸음질 쳤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 풀밭은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 풀밭은 산의 품속에 폭 안겨있는 모양새였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메추라기들이 퍼덕거리고 날아다니면서 풀씨를 쪼아먹고 있었다. 다시 손을 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얼어붙은 듯한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 멀리 하늘 가장자리 쪽에서 얼룩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그림자가 자기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날아오던 그 새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산허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스키 선수처럼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 위 하늘로 날아온 그 새는 날개를 반쯤 접더니 마치 갈색 총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메추라기를 향해 날아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놈은 탈콘이라는 매일한다. 메추라기들이 후두두 날아오르며 잽싸게 숲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그만 한 마리가 처지고 말았다. 매는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깃털은 하늘로 흩어지고 두 마리 새는 한테 엉겨 땅으로 떨어졌다. 매의 날카로운 부리가 메추라기를 연방 쪼아댔다. 잠시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매의 발톱에는 죽은 메추라기가 쥐어 있었다. 매는 다시 산허리 쪽으로 날아가더니 아득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이다. 슬퍼하지 마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탈코는 느린 놈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들을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라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들쥐들을 잡아먹는 것도 바로 탈콘들이란다. 말하자면 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다. 할아버지가 칼로 땅을 파더니 부드러운 뿌리를 뽑아냈다. 껍질을 벗기자 겨울용으로 비축된 즙이 방울져 솟아올랐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 두꺼운 쪽을 나에게 주신 할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이치란 거야.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너도 꼭 알아두어야 하고.
여기까지 말한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꿀벌인 TV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로키한테 뺏기기도 하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걸 빼앗아 오고 싶어 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놈의 말과 깃발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야.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순 없지. 우리는 산길을 따라 왔던 길을 도로 내려왔다. 야생 칠면조 함정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벌써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었다. 아직 함정은 보이지도 않는데 칠면조 소리부터 들렸다. 칠면조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제놈들도 어지간히 놀랐던지 연방 꽥꽥거리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할아버지, 입구가 꽉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나올 텐데 왜 안 그러죠? 할아버지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커다란 칠면조 한 마리를 끄집어냈다. 끈으로 그놈 발을 묶고 난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빙긋 웃으셨다. 칠면조란 놈들도 사람하고 닮은 데가 있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면서 자기 주위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보려곤 하지 않아. 항상 머리를 너무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지. 할아버지는 다리를 묶은 칠면조들을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모두 6마리였다. 그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이는 대충 다 비슷한 것 같구나. 볕 두께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우린 3마리면 충분하니까 작은 나무야, 네가 골라보렴. 나는 그놈들 주위를 삥 돌다가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놈 한 놈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신중해야 했다. 결국 나는 손과 무릎으로 땅바닥을 짚고 칠면조들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새 놈을 집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머지 3마리의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저 아래쪽 산 허리로 달아나 버렸다. 남은 3마리 중 2마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다른 1마리를 가리켰다. 저 놈은 네가 가져갈 수 있지? 예, 할아버지. 대답은 했지만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뼈가 두드러진 할아버지 얼굴에 장난스런 웃음이 서서히 번져갔다. 네 이름이 작은 나무가 아니었더라면 작은 매라고 했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내려왔다. 칠면조가 무거웠지만 어깨를 누르는 무게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해는 벌써 저편 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과 나뭇가지들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 덕분에 앞길은 황금빛 줄무늬로 어른거렸다.
이렇게 늦은 겨울 오후가 되면 바람도 자게 마련이다. 앞서가던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도 그 이치란 걸 배운 것이다. 지는 겨울에 받으며 산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난 발자국 따라 걷다 보면 오두막집으로 이어지지. 야생 칠면조 다니는 길로. 이게 바로 체로키의 천국이라네. 산꼭대기로 눈들어 아침의 탄생 지켜보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는 바람의 노래 들어보렴. 대지인 모노라에서 생명이 솟는 걸 느껴보렴. 그럼 체로키의 이치를 알게 될 거야. 새벽이 올 때마다 삶 속에 죽음 있고 죽음 속에 생명 있음을 알게 되리니 모노라의 지혜를 배우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될 거야. 체로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작은 나무야, 난 가야 한단다. 네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다.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할머니가